많은 그 프레젠테이션 강의하시는 분이나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글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장표에는 글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회사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회사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컨설턴트들이 만드는 그런 슬라이드 스타일이 있고 광고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슬라이드의 형식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다뤄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스토리라인 안 짜고 슬라이드부터 잡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의 쓰는 자료는 특히 정말 중요하거든요. 처음 시작한다면 바로 PPT 바로 켜가지고 바로 뭐 이제 그냥 막 급하니까 막 그랬다가 뒤집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뒤집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부분에 진득하게 차라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어렵지도 않고 그냥 줄글로 그냥 적어보는 거죠. 요 스토리라인이 컨펌 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거든요. 웬만한 프로페셔널 집단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성이라고 하고요. 현재 카카오에서 사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에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직역하자면 발표인데 발표라는 용어로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슬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회사에서는 이거를 뭐 보고 자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장표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프레젠테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고 활동 그리고 보고 자료 이런 것들도 프레젠테이션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입장을 따진다면 뭐 포트폴리오도 거의 PPT 기반으로 만들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 요소로는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면접관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앞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프레젠테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성님은 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진심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디깅을 해오신 이유? 리더십 수업 중에 마지막 중에 네고시에이션을 하는데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밝히는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600명 정도 강의였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또 되게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필 그쯤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엄청 뜬 거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중에 지금 가장 팬시한 활동이 뭘까를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제 한국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는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프레젠테이션 동아리를 최초로 만드셨다. 라는 네. 것만큼 프레젠테이션의 진심이라는 거는 진정성이 확실히 딱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심이죠. 완전히 네. 진심이죠.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좋은 프레젠테이션, 좋은 보고자료란 도대체 뭐야? 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피디님이 학생 시절에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럼 뭘 기대하고 발표를 하셨을까요? 좋은 학점을 받아야겠다? 그쵸.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가 아마 그 목적이었을 거예요. 면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거 왜 할까요? 합격. 그렇죠.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청중을 이해시키는 것, 뭐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 다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프레젠테이션의 기준은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무언가 변화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실패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죠. 교수 앞에서 이걸 했으면 교수가 나에게 학점을 잘 줘야 되고 면접관 앞에서 내가 발표를 했으면 이 발표를 통해서 나를 합격시켜야 하고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청중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저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커리어가 이제 맥킨지 그리고 제일기획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렇게 되게 굵직굵직한 커리어가 있으신데 업계별로 사용하는 뭐 프레젠테이션 유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드문 커리어일 거예요. 컨설팅사랑 광고회사를 동시에 나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극소수거든요. 광고회사에서 사용하는 형식은 일반적인 제품 발표회, 이미지 크고 막 그냥 숫자 빵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요. 그 컨설팅 같은 경우는 되게 빼곡하게 들어있죠. 이제 이 차이가 왜 나오는 거냐면
보통은 광고 회사 같은 경우는 띄워놓고 누군가 앞에서 직접 라이브로 PT를 하는 거를 많이 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표를 잘 구성을 하는 거고, 요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발표용으로도 쓰이지만 보고서로 남겨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쓰임새가 좀 다르고, 일본의 선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멀리즘. 최대한 줄이는 것들을 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티브 잡스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발표 자료들, 주로 젠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형으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컨설팅 형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프레젠테이션 강의하시는 분이나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글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장표에는 글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회사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회사 안 다니셨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진짜 회사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이거는 자료의 가치가 보존되어야 하는 동시에 발표할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자세히 보면 컨설팅 형식 같은 경우는 9획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 장표가 딱 넘어가면 맨 위에 있는 텍스트 두 줄 사람들이 당연히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 헤드 메시지에 쓰여져 있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본문이 전부 다 근거로 뒷받침해주는 순서까지 다 맞춰야 되는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형태인 거죠. 컨설팅 형식이랑 젠 형식,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회사를 가시든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내가 만들 스타일이 좀 메인으로 어떻게 쓰이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프로세스로 준비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하는 프로세스, 뭘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리서치한 다음에 그 리서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설 기반으로 모으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야겠다는 스토리라인을 쭉 짜고, 그 스토리라인에 맞게 슬라이드를 디자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 자료 조사 같은 리서치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스토리라인 짜고, 이런 앞단의 기획 단계가 첫 단계일 텐데, 네. 이럴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나요? 뭘 찾고 어디 가서 찾을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시스턴트 면접 볼 때 많이 물어보는 건데,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당연히 다트 가야죠.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외국 기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뭐 그 기업의 IR 자료 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분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겠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어디서 봐요? 그러면은 블룸버그 가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당연히 다다다닥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인턴 지원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어떤 걸 찾기 위해선 어디를 가야 한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 난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 생성형 AI를 그럴 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토리라인 안 짜고 슬라이드부터 잡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의 쓰는 자료는 특히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A가 100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면 저기 54페이지, 저기 165페이지 갔었을 때도 A는 100이어야 돼요. 스토리라인이 없이 이거 단위로 작업을 하면 이 일관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한 다음에 바로 PPT 바로 켜가지고 바로 뭐 이제 그냥 막 급하니까 막 사진부터 막 때려박고. 생각을 해보면, 그랬다가 뒤집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네, 맞아요. 뒤집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부분에 진득하게 차라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어렵지도 않고 그냥 줄글로 그냥 적어보는 거죠. 요 스토리라인이 컨펌 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거든요. 웬만한 경력이 쌓여있는 프로페셔널 집단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그럼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정말 탄탄하게 짜가지고 자료 조사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PPT 켜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디자인 역량이 없으면 이게 예쁘게 만들기도 힘들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다뤄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시중에 있는 템플릿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거든요. 막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 뭐 이런 디자인 뭐 PPT 꿀팁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 정말 절대 쓰면 안 되는 디자인들이에요. 99.9%가 그래요. 그거 예쁘죠. 예쁜데 그거는 인포그래픽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가져다가 쓰는 분이라면
자기가 그거를 자기의 스토리라인에 맞게 못 바꿔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거론해야 되는 게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템플릿을 봤더니 그게 4가지로 되어 있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가지를 5가지로 늘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자기 얘기를 4가지에 맞춰요. 못하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템플릿을 자기가 못 바꾸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를 스토리라인을 막 이렇게 다 뒤틀어 버리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 결국에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게 깨지니까 성공할 리가 없겠죠. 오히려 디자인 역량이라는 게 몇 가지 원칙만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제가 그걸 SIT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청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젠 형식이 좋은 슬라이드다라고 각광을 받았냐면 이미지랑 키워드 띡띡 있으니까 넘기면 한 번에 보고 끝나잖아요. 컨설팅 형식도 똑같아요. 처음에 넘어가면 슬라이드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헤드 메시지를 봐요. 참고로 이 헤드 메시지라는 건 이 전체의 페이지를 포괄하는 주장이에요. 밑에 있는 그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하나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 방향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책 읽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을 읽죠. 다 읽어서 텍스트가 끝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사람들은 슬라이드를 볼 때도 그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좋은 슬라이드는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잠깐 핸드폰 와가지고 딴짓 할 수가 있잖아요. 청중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 이 사람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슬라이드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보여준다. 그리고 그거는 시선의 이동 방향을 쓰면서 슬라이드를 구성하면 가능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템플릿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쁘게 어떻게 디자인 이렇게 PPT를 만들고 싶은데 막막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런 역량을 좀 기를 수가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죠. 그때 제가 쓴 방법은 그 회사, 그 팀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받았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거 좀 형식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 좀 공유해 주세요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주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더니 금방 따라잡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는 영어를 쓸 때는 전부 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것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로 차별화를 두는 데가 있고 가독성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건 다 룰인 거거든요. 조직마다. 그쵸. 조직마다 다르고 다른 템플릿 시중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것보다는 과거 그 팀에서 만들었었던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 디자인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외향인이다. 아. 내향인인 나는 프레젠테이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내향인, 외향인이 일에 투영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잖아요, 일. 뭐 내향인이라서 뭐 못한다는 약간 핑계에 가깝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비록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팁을 드린다면 2가지가 좀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이 제일 무서울 거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작아서. 목소리가 작은 거는 정 안 되겠으면 마이크를 쓰세요. 정 안 되면. 아이 컨택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청중들 볼 때 한 사람을 3초 동안 내가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개를 먼저 돌려요. 대부분. 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청중도 내가 눈 보는 게 무서워요. 아이 컨택하고 목소리 정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내향인이셔도 당연히 발표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전에 내가 내향인이어서 못해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실제로 프로페셔널의 자세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요즘 뭐 워낙 짧은 게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글이나 영상에는
팁들을 많이 담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팁에 너무 열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모든 건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예를 들면 복싱하러 가면은 지겹게 줄넘기를 시키는데 이 줄넘기를 하는 이유는 경기 때 실제로 내내 그렇게 뛰어야 하기 때문에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줄넘기를 왜 시키는 거야? 나는 그냥 펀치부터 뻗고 싶어. 이러면 펀치는 뭐 뻗을 수 있더라도 잘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결국에 실제로 시합을 나갔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비단 프레젠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냥 이거를 팁으로 바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보다는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잘하려면 본질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책을 쓸 때는 주변에서 이제 네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게 계속 쌓여서 이제 10년이 넘었을 때 대학 교재로도 쓰이고 기업에서도 강의 교재로 쓰이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계속 기본 닦으면서 뭘까? 왜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를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기본기를 잘 닦으면서 하나씩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장착하시면 훨씬 더 뛰어나신 경력을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언제나 일은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기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은. 밤에 늦게 남아서 하시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시든 그건 본인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출근 시간 딱 출근해도 퇴근 시간 딱 퇴근하면서 요 안에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시간이 모자라면 더 늘려야지. 극히 일부의 어떤 분들은 이거는 다 지키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걸 들고 와서 나 잘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아마추어 같은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활동은 우리 취미 하면서 돈 쓰잖아요. 프로페셔널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간의 길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산출물의 퀄리티에 본인의 그 바를 맞추셔야 돼요.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태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